네, 목요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실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타로 나온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보통 기자들이 우글우글 했었는데 네. 오늘은 변호사님을 특별히 일일 명예 기자로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국회 상황이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네, 복잡하게. 오전과 오후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뉴스를 안 읽으면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바뀌어 그래요?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네, 아까 그 정치하는 엄마들 그 인터뷰 네네. 하셨는데 그 옆에서 지금 이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랑 녹색당이 같이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우리공화당이 또 네.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 정문 앞 상황이고요. 국회 본청 계단 안으로 들어가시면 네. 또 우리공화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모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의도가 시끌벅적합니다. 네. 네. 농성 현장 뭐 네. 만나면은 우리공화당 분들 뭐 악수 좀 하시고 그러시나요? 네. 제가 오늘 하필 네. 그 국회 앞 농성장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야외에 있었는데 오늘, 네. 국회 정문 앞에는 천막을 칠 수가 없어서 그냥 아. 야외에 그냥 생으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2시부터 4시까지 앉아 있고 이제 방송 전까지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네. 바로 옆에 우리공화당에서 앰프를 크게 틀고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시려고 해서 네. 할 수 없이 조용히 옆에 찻집으로 제가 이동을 오늘 오후 4시 상황입니다. 그게. 네, 네. 이 추운데 다들 네. 열심히 사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그 사프라실 협상을 시작했는데 10일 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될까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제 입장을 얘기해야 될지 분석을 이야기해야 될지가 항상 이렇게 고민되는 시점인데 일단 냉정하게 분석 먼저 네, 부탁드리면.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민주당은 끝없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네. 나머지 제 야당 그과의 이제 협상 채널을 다시 함께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8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고 나서 9일에 이제 공수처법과 그리고 선거법, 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상정하겠다. 네, 네. 그래서 압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협상 가능성에 따라서 예산안만 상정하고 나머지 상정은 정기국회 때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약간 열려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한 지금 뭐 한 30분 전 보도가 그렇군요. 또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실질적으로 9일까지 뭔가 뾰족한 수가 좀 나기가 어려운 어렵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이 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그 4당 즉 그 바른미래당, 야당, 네.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신당과 민주당 5개의 합의안은 뭐 어느 정도 좀 쉽게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네, 네, 네. 분석은 이제 해주셨고요. 네.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은 이제 악플을 각오하고 항상 이제 의석수가 확대돼야 된다. 네, 네, 특권은 내리고 의석수는 확대돼야 된다가 이제 한 건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는 의석수 확대는 사실 이번 정치개혁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쟁점은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간의 비율, 네. 소위 이제 240대 60이냐 250대 50이냐 혹은 그 사이에 네. 어느 매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회 안에서의 협상의 그 틈이나 재량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네. 현재 그 연동형을 그대로 할 수 없어서 50% 준연동형이라고 네.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퍼센트마저 조금 내리려고 하는 그것마저 내린다. 움직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석 입장 뭐 다 떠나서 50%도 안 되고 무슨 40% 30% 준연동형은 그건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결하게 국회에서 좀 이게- 논의의 원칙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황당한 게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난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225 플러스 75가 원안 지금 세트에 올라가 있는 네, 법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250 플러스 50 그럼 지금에서 비례를 한 3석 정도만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작 3석 옮기려고 지금 몇 개월을 그렇게 싸우면서 지내왔느냐라는 지적 하나와 네.
이 비례 50석으로 하되 25석에서만 그 50% 연동률 적용할 것. 네. 네네. 이 부분도 보도가 나왔는데 도대체 네네. 무슨 원칙이나 맥락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정말 주먹구구 아닌가요? 네네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의석수 확대를 사실 외쳤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더 축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고민을 사실은 시민사회나 학계도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OECD에서 뒤에서 네 번째인가요? 인구 저희가 한 17만 명당 한 명 정도 네네.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제 OECD 평균 한 10만 명 정도로 잡혀 있으니까 최소한 15만 정도로 좀 낮추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게 저희 뭐 시민사회나 학계의 고민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의석 정수 확대가 돌파가 안 된 상황에서는 사실 3석, 4석 이렇게밖에 좀 못 높이는 거는 네. 사실은 현재 의결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 그건 당을 막론하고 네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생기는 좀 이익의 발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힘주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목표라는 것이 비례성을 좀 확대하자. 네. 비례성을 국민의 투표의 가치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거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이제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문제의식을 50%라도 적용하는 게 사실은 뭐 그 개혁의 핵심인 것 같아서 비록 세석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뭐 240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245에서 550 사이일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좀 어쨌든 그거는 이제 현실은 뭐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준연동형에서 더 축소하는 방안들은 너무 당리당략에 얽매인 방안이라고 좀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참 어렵네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가 오죠. 장기수님 의석수 지금도 많아요. 팍 줄여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많이 계십니다. 네네. 양금숙님 이분 변호사 맞나요? 정리도 목소리도 깔끔하게 기자를 능가하네요. 이렇게 응원 문자. 저희 친척은 아니신데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양금숙님은 저희 문자 자주 주시는 분이죠. 네, 이 얘기를 한번 또 해보죠.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이 하명수사라는 이름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있지만 어찌 됐던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최고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 어제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뭐 검찰의 독립성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불가피하게 우연히 오비락으로 하지만 그런 정치적 효과만 발생하고 있는지는 검찰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오랫동안 묵혀있던 사안들을 지금 갑자기 왜 보따리를 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그 전에 더 난리를 치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기소는 대체 언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갈등도 커지고 또 다시 한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이 경찰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져가니까 다시 돌려놔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 예상대로 오늘 오후에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현직 경찰 한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2013년 김학의 당시 차관 사건의 수사팀장이셨죠. 강일구 총경 연결했습니다. 총경님 나와 계시죠? 예, 강일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찰이 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네. 뭐 기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이미 뺏어간 걸 다시 뺏겠다는 영장을 청구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이번 기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 사건 증거물을 갑자기 빼앗아 갔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을 대단히 신속하게 한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뭐 이 정도까지밖에는 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검찰이 주요 증거물을 절도해 갔다 거의 이런 격앙된 표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검찰은 이 휴대전화 포렌식 할 때 경찰 참관은 허용했습니다. 2명인가 뭐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분석 내용은 공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렌식한 결과를 공유할 것이면 애초에 뺏어가지 않았겠죠. 네, 그러네요. 참관을 허용한 것은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경찰이 접근하면 안 되는 뭔가 때문에 후다닥 뺏어간 걸로 보이는데 네. 그걸 공유할 리가 없어요. 공유할 네. 리가 없고요. 본래 검찰은 경찰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구나 이 건의 경우에 휴대폰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게 그게 수사관분이 죽음까지 결심하게 이른 이유든 네. 아니면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수사 관련 단서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검찰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독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공유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포렌식에서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면 검찰이 일부분만 공개하거나 일부분만 뭐 기소할 때 한다던가 본인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쪽에 좀 불리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숨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검찰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검찰을 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수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증거물이라는 거는 이게 독점적으로 차고 앉아서 논리를 구성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더구나 이 휴대폰인 경우에 검찰이 이 수사관분이 왜 죽음까지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검찰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숨진 특감반원이 남긴 유서를 유족들한테도 제대로 안 보여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런 변사 사건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유서를 유족들한테 전혀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까? 유족들이 요구하면은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족들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수사를 오래 했는데 네. 그게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도 이 김학의 사건처럼 경찰은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은 불기소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해서 뭐 반박 재반박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어떤 설명이 좀 납득이 가십니까? 당시 왜 불기소를 한 건가요? 당연히 뭐 제 입장에서야 네. 13년 검찰의 결론이 납득되지 않지요. 근데 뭐 이 건이 지금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네.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면 네.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을 불기소하는 방법은 거의 정형화돼 있습니다. 대체로 검사 쪽에 불리한 관련자들 진술은 일단 신뢰하기가 힘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증거가 부족하다고는 하면서 유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 주장과 논리를 보강하는 수사를 해서 불기소하는 거죠. 네. 김 전 차관 사건도 당시에 뭐 느낌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성분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네. 김 전 차관과 윤 씨 쪽 주장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 혐의가 있을 수 없어요. 수사하는 사람 관점과 진행 방향과 의지가 이런 게 중요한데 네. 그런 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게 제 그때 경험상.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제 식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더라도 좀 엉성하게 기소해서 네네. 실제로 무죄가 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지금 총경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정계선 판사가 그렇게 길게 쓴 이유가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수사를 제대로 의지 없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은 부분이겠죠. 총경님,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최근 한 매체에 20년 수사 인생에서 한 번도 검사를 형사처벌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기고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수사 구조나 뭐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네. 이게 제가 한 20년 정도 수사를 하면서 검사 친인척, 검사 친한 사업가, 검사 출신 변호사 등등 수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전부 실패했습니다. 전부. 음. 검사 관련 수사를 하려고 하는 영장, 압수영장 같은 것들은 법원까지 아예 가지를 못하고요. 검사나 검사 주변인의 잘못한 걸 얘기하는 분들의 진술은 검찰이 보기에는 언제나 대체로 신빙성 없고 항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만 겪는 일이 아니고 네. 일선에서 수사하신 경찰분들은 한두 번씩 다 겪었던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사와 주변 사람들을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은 절차로 처벌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현대 법치국가에서 치해복권이 존재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수사나 형사소추에 관한 권한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 검사에게 장악을 하게 독점을 하게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지금 보시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살아있는 검찰은 누가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요. 현대 국가에서 치해법권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네. 대단한 미상식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총경님 말씀처럼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기소를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살아있는 권력 퇴직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공수처 법안에 수사 기소를 굳이 같이 줘야 되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결국 현재 수정안은 그래도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은 검찰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후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최고 권력 청와대는 언제든지 압수수색하고 조사할 수 있어도 수사할 수 있어도 검찰 본인 그리고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총장님.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해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법안이 처음에 이제 공개됐을 때 여전히 검찰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경찰 입장이 아니라 제가 경찰에서 오래 수사한 개인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 조정안은 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 독점도 그대로, 네. 기소 독점도 그대로, 기소 편의주의도 다 그대로 두고 있고 검찰 직접 수사 영역도 여전히 있는 데다가 수사 지휘라는 표현만 없앴지 각종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송치 요구, 보안 수사 요구 등 없던 거 다 그대로 경찰 수사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없던 거 다 새로 생겨서 줬어요. 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이 검찰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전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네. 바람직한 수사 구조로 가는 시작으로 검찰 권력을 조금이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첫걸음 정도로서 의미가 깊기 때문에 네. 이거라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뭐 이 생각을 수사를 일선에서 한 사람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번번이 부딪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요. 경찰은 아예 그냥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건도 저도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이어서 네네. 아까 다른 우리 수사관분 돌아가신 건도 그렇고 네네. 이 고래고기 건도 그렇고 제가 취급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라고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네.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일규 총경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민조님이 이래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필요합니다. 정욱상님, 검찰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하는군요. 네, 치외 법권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울림이 있네요. 네. 네. 아마 이제 구체적인 더 많은 얘기는 현직 이제 경찰에 계시니까 네. 아마 좀 말을 아끼신 것 그러신 것 같고, 같아요. 네. 네. 그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두 개는 이제 일단 이번에 통과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번에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은데. 네. 경찰의 개혁도 같이 좀 사실은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경찰청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향후에 또 21대 국회에서 아마 정리가 될 텐데 그에 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사실 지금 총경님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 조정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아주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경찰은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었죠. 네. 네. 이 얘기를 해볼까요? 추미애 장관 이제 지명됐습니다. 네. 오선 의원인가요? 네. 아마 되겠죠. 뭐, 청문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은 거의 불패니까 그러니까요. 청문회는 좀 낙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잘 될까요? 지금 사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들끓게 했던 조국 장관 임명권 때부터 사실 지금 장관이 누군지 저 중요할까라는 의문을 사실 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장관이 나서서 혹은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법안을 정부 안에 만드는 과정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안을 만든 거는 사실 이제 올해 초고 그게 결국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국회 통과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굵기는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네. 거기에서 더 할 일이 많으냐 안 많으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언론에 조금 상대적인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네네. 계속 개혁 과제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네. 중에서 제일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배당 시스템, 사건 배당 시스템. 네네. 네. 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자배당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임의 배당을 검찰은 가능하도록 한 구조였다는 거거든요. 특정 검사인데 특정 사건을 맡길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특수부 지금 이제 많이 축소했습니다만 인지부서라고 하는 혹은 특수부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대기조 같은 성격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대검 혹은 이제 신임 법무부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비검찰 출신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그리고 이제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을 건 특유의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네. 검찰과의 좀 개혁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담은 인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